친절한 뉴스 해설과 뜨거운 토론, 사람 냄새나는 인터뷰. 시사다키 정관용입니다. 시사다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민주당 정책위 의장직을 맡게 된 박영선 의원과의 긴 대화 집중 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고요. 또 현재 사개특위 검찰 소위위원장을 또 맡고 있고 저축은행 비리 진상조사특위 위원도 맡고 있고요. 하는 일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궁금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7시부터 8시까지 2부, 3부의 긴 대화. 여러분께서도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고 궁금증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번으로 남겨주시고요. 전화 이용하실 분들은 서울지역 전화 2061-8585-8586-8587 석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민주당의 신임 정책위 의장이고요. 최초의 여성 정책위 의장 이런 또 평가도 있네요. 박영선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책위 의장 되신 게 얼마 됐죠? 예, 지금 한 2주 됐습니다. 예. 그 전보다 더 많이 바빠지셨죠? 예, 굉장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게다가 왜 이렇게 일 욕심이 많으세요? 사개특위 검찰 소위위원장도 맡으셨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법사위원이기 때문에요. 하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저축은행. 예, 저축은행 관련 일은 이제 제가 그 저축은행 관련 그 특위가 예. 법사위와 정무위 위원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그 일도 함께 하고 있지만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다 많이 도와주십니다. 예. 그래도 당의 정책위 의장이면 이제 당 3역의 하나인데 네. 이런 보직을 맡으면 다른 그런 일들은 이제 좀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이 겹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이제 하던 일이라서 6월 국회까지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일 욕심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일 욕심이 많은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책위 의장이시니까 또 요즘 반값 등록금이다 뭐다 또 궁금한 것도 많은데 네. 무엇부터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사개특위 검찰 소위위원장으로서 네. 중수부 폐지 그게 지금 가장 또 뜨거운 이슈의 하나니까 관심들이 꽤 있으시죠. 그거 먼저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중수부 폐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제 홈페이지에다가 트위터에 올려놓은 12가지 시리즈를 올렸었는데요. 예. 하루 만에 조회 건수가 4,000건을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아마 홈페이지 제가 그냥 그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보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또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어떤 불만도 많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리트윗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 중수부 폐지를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저축은행 수사를 중수부가 지금 하면서 국회의원들 수사하려고 하니까 그거 힘 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검찰의 그동안의 노림수였다 그럴까요? 그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MB 정부 들어와서 중수부가 실제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진규 검찰총장도 이 중수부를 예비군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예. 실제로 중수부의 그 구성을 보면은 중수부 1과 2과 3과 그래갖고 굉장히 커다란 조직으로 운영이 돼 왔죠. 이 정부 들어서 이 중수부가 한 일이 딱 5건입니다. 이제 처음에 공기업 비리 조사를 했는데 이 수사는 MB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았었고요. 비리 수사해서 쫓아내고 네, 다 쫓아내고 예. 임원들 다 쫓아내고요. 임기가 남은 임원들이 그 당시에 사표를 많이 냈었죠. 그래도 비리는 척결해야 되잖아요. 척결해야죠.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닌가는 이제 그런데 검찰이 이용된 것 아니냐 예. 이제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비판을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박연차 회장의 표적 수사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미 파산한 호남 기업인 CN그룹을 조사를 해가지고 호남 기업 죽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계속 쉬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 3월 10일 날 6인 합의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중수부 폐지가 그때 들어가 있었거든요. 3월 15일 날 이제 중수부가 갑자기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말이 있었습니다. 왜 중수부가 저 사건을 갑자기 맡느냐. 중수부 전속용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 네. 예. 그런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요. 그 후로도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국회에서 이 중수부 폐지와 관련된 입장을 재차 검찰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못하겠다라고 예. 이제 계속 공식적인 답변을 해왔고. 국회는 스스로 개혁하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죠. 그런데 못하겠다고 계속 버텼고요. 그럼 부산저축은행 같은 거는 어디서 수사해야 됩니까, 원래? 원래는 이것이 이제 그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이제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을 중수부가 맡았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이 저축은행 수사라는 게 지금 전국에 걸쳐서 지금 이제 사실 저축은행 비리가 퍼져나가고 글쎄요.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화저축은행 같은 거는 서울이고.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수사는 또 서울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수사를 제가 보기에는 좀 제대로 하려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전국에 있는 그 저축은행과 관련된 비리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보는 부서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만 이렇게 딱 표적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보혜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광주지검 맞아요. 특수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딱 받기가 좋은 것이죠. 그리고 청와대도 이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그 6인 소위 합의 내용이 발표됐을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문제가 어떤 특정 언론이 이것을 예. 이제 불거지게 쓰면서 이슈화가 된 거죠. 그런데 뭐 저는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것을 성명서를 발표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더군다나 이런 검찰에 대한 그 중수부 폐지론이 일게 된 것이 검찰이 그동안 중수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 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명서를 발표를 하셨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수부 폐지 얘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래전부터 노무현 나왔던 대통령 얘기고요. 시절에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예.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내 목을 쳐라 이러면서 강금실 장관하고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못했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동시에 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됐건 뭐 공직 비리 수사처가 됐건 뭔가 그런 논의와 함께 이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네. 현재 사개특위 내의 검찰 소위에서는 이 얘기만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들어서. 왜 그러냐면요. 공수처가 검찰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특수수사청은 합의는 했었지만 한나라당이 지금 못하겠다고 이제 합의를 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중수부를 일단 폐지하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 매듭을 지은 다음에 특수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 수사처 대신에 무엇을 논의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네. 상설특검 쪽으로 하자는 게 한나라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검찰이 정말 중수부가 그동안에 거악을 척결해 왔기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면 예. 저는 특수수사청이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문제 설치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수사청이 그러면 지금의 중수부와 무엇이 다르냐. 그러니까 원래 국회가 중수부의 기능을 특수수사청으로 옮기자는 거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건 별도의 청이죠. 그렇습니다. 예. 무엇이 다르냐면요. 이 중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총장에게 직접적인 수사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직접 칼을 휘두르게 되면 아무래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고 또 다른 일선 검사의 그 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진국처럼 우리도 그 검찰총장의
직접 수사권을 주지 않고 검찰총장이 좀 더 독립적인 지위에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논의의 출발이었고요. 특수수사청의 청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특수수사청의 청장은,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특수수사청의 청장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그 특수수사청의 청장을 후보로 추천을 해가지고 하자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보다 좀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서 그 특수수사청을 운영하자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일단 이거는 이제 한나라당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거부하냐면 이제 검찰이 반대하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특수수사청 설치 문제는 수사권의 이원화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이 이원화되면 뭐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검찰의 어떤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수사권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사권이 이원화되어 있는 미국이라든가 싱가포르 같은 이런 나라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 얘기는 답보 상태고 앞으로는 상설특검으로 좀 얘기가 해볼 만한 그런 단계다. 네. 상설특검은 이것도 역시 검찰청 외부에 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 한나라당 분위기를 보니까요. 이제 중수부 폐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이 나오니까 그렇다면 특수수사청 설치하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그렇게 거학척결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수수사청 설치 못할 게 뭐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지금 논란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한나라당 내부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네. 저희 민주당에서는 특수사청 설치하는 것은 이제 저희 당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소위에서는 아무튼 여야가 합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청와대도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국무총리도 국회에 나와서 이건 행정부에 맡길 사안이지 국회가 건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했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중수부 폐지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죠. 민주당과 그 밖의 야당은 지금 이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개특위 전체 인원이 20명인데요. 현재 언론에서 아마 이 사개특위 의원들한테 전수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중에 5, 6명 정도가 반대하고 2, 3명 정도가 입장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단 약 12명 정도가 찬성하는 것으로 지금 과반이 넘게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양상은 나타나고 있고요. 사개특위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회의 가면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사개특위에는 주로 이제 이 검찰 출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회의의 의견은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나 서민들의 의견을 더 듣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난관이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전관예우와 관련된 변호사법을 통과시킬 때도요. 그때도 제일 힘든 것이 사개특위를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통과 당시에 한나라당의 주성영 간사 한 사람만 참석을 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체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관예우법을 통과시킬 때도 검찰 쪽에서는 이것을 유예 기간을 길게 달라라든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법을 좀 그 당시에도 저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전체 회의에 가서 수정안이 나오면서 이게 더 강화됐습니다. 강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반가운 일이네요. 네, 이번에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 기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이번에는요 이게 청와대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요.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의 이러한 반란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요. 또 청와대 이런 개입은 민주주의를 왕조 시대 내지는 독재 시대로 끌고 가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국무총리께서 이거는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하셨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참 의아스러웠는데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 조직법에 보면은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마다 각자의 그 독특한 영역을 국회에서 정해서 법으로 정해주면 행정기관은 그것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 맡긴다기보다는 검찰총장의 권한을 제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논의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 얘기만 다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쨌든 그 오랫동안 계속 논의되어 오던 이 대검의 중수부 폐지 이번에는 좀 뭔가 진전이 있기를 기대를 네, 하면서 지켜보겠고 그렇게 민심에 어떤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라도 정치권 쪽에서는 이게 저축은행 수사 더 잘하자는 거다. 그렇죠. 이런 네. 식의 어떤 정책 저희 홍보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런 정책 네.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약간 민심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부산저축은행 등등의 피해자 모임 하시는 분들이 가서 중수부 수사 못하게 하지 마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우리 국민들이요. 사실 그 검찰의 내부 구조를 이제 잘 파악하는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안 많지 계시죠.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사마저축은행 수사는 서울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수부가 아니면 이 일을 못한다는 논리는 좀 맞지 않고요. 예.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얼마든지 뒷받침할 수 있고요. 시행 시기를 원래 이 법이 2012년 1월 달 정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까지 법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예. 이제 저축은행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진상조사특위위원을 맡고 계시고 저축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청와대 할 것 없이 국정조사하지 않을 것까지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파헤쳐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건데 대략 지금까지 언론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네. 그래서 몸집을 키우는데 결정적 계기를 주었고 아마도 그때 일종의 정책 로비 등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터져 나왔다. 저의 진단에 동의하시나요? 정책적으로 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런 어떤 금융권에 관한 규제를 푸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저축은행에 관한 규제만 푼 것이 아니라 아예 금산분리 자체를 무너뜨려 버렸죠. 예.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만약에 이 금산분리로 인해서 앞으로 터질 사건을 모두 다 책임져야 된다는 이제 그런 논리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저축은행에 관한 부실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입니다. 예. 그리고 2008년 5월 달에는 이미 이 문제가 표면화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 이미 곪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08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9년, 10년, 11년, 3년을 은폐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3년 동안 이 은폐했던 이 3년 기간 동안에 어떠한 퇴출 저지 로비가 있었느냐가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규제를 풀 때 있어서는 정책 로비 같은 거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없다고까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이제 제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말하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정책 로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슨 어떤 부패 자금이 동원된다든가 하는 예. 사례는 지금까지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보다는 퇴출 저지 로비를 위해서 예. 더군다나 사마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성공한 퇴출 저지 로비고요. 네. 이 사마저축은행이 의류금융지주 회사에 인수가 됐는데 이 인수 조건도 보면은요. 추가 부실이 있을 경우에 800억 원을 예보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준 거다? 그렇죠. 예. 이 예보가 결국은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럼 국민 세금으로 부실 대출을 다 메꿔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결정은 쉽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2달 만에 뚝딱거리고 끝났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가 집중돼야 한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나당 쪽에서는 과거 민주당 핵심 실세들 부분들을 막 이제 또 그렇게 거론하고 하고 나서요. 싶겠죠. 예. 근데 이 정부가 지금 집권 4년 차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남의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이 정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면 아직도 남의 탓을 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과거 정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파헤치면 됩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은폐한 것을 꼬리 자르기를 하는데 이용한다는 것은 저는 그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국정조사로 가는데 증인을 누구를 채택하느냐를 놓고 양쪽이 또 서로 합의를 못하면 네. 그냥 유명무실화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민주당에서 좋다. 과거 이 규제 푸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그래서 증인 신청하면 왜 좋다 다 나가자.
이렇게 먼저 해버리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규제 푸는데 기여했던 분이 지금까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했던 윤중현 장관입니다. 윤중현 장관이 그 당시에 금융감독위원장이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금융감독위원장을 했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 규제를 푸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꺼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저축은행이 아무래도 옛날 상호신용금고에서부터 간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소지역 단위의 지역 근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그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또 이런저런 연관들이 되고 정치자금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벌써 몇 사람 이렇게 막 드러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개별 국회의원의 문제라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다 따로따로 따져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예를 들면 대가성이 있다든가, 그런 후원을 했다는 것이 대가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저는 얼마든지 그 응분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이긴 합니다만은, 글쎄, 저한테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왜 안 찾아올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성 국회의원이고 예. 또 야당 국회의원이라서 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예. 네. 지역구 정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지 않았잖아요, 사실. 그래도 지금 벌써 4년. 이제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죠. 네. 네. 저축은행 이거 한참 갈 텐데요, 앞으로. 목표는 한참 갈지 아니면 검찰이 꼬리자르기 수사를 하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검찰총장 임기가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러면 2달 후에는 대규모 인사가 예고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것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부산저축은행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원과 금감원 수사에 집중하고 있고요. 예. 몸통이라고 보여지는 곳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는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몸통이 어딘데요? 그 몸통, 그러니까 그 부실 대출을 유도했던 사람들이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실 대출을 유도했던 쪽으로는 수사 방향이 가고 있지 않지요. 감사원, 금감원도 되게 센 곳인데 이거보다 센 몸통이면 어디예요? 청와대? 그거는 이제 제가 상상에 맡기겠고요. 그래서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이번에 이제 이 국회 논의를 핑계로 해가지고, 수사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제 이런 의혹도 있고요. 예. 청와대가, 지금 이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이번에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이 뭔가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의혹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이런 유혹까지 받았었습니다. 어떤 유혹이요? 그러니까 이 중수부를 없애면 예. MB 정권에 대한 이 부패 부분을 수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왜 민주당이 중수부 폐지하는데 이렇게 앞장서느냐라는 이런 어떤 그런 유혹까지 저희가 받았었는데 예. 물론 그것도 생각할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중수부 폐지라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단순하게 예를 들면 MB 정부의 부패 고리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은 그 미래의 정당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런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아까 그 논리에 의하면은 MB 정부의 부패는 꼭 중수부만 수사라는 법이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특수수사청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 끝난 후에 합니까? 원래 합의는요, 6월 23일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이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순순히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은 법원이 어떤 기록 공개를 하라고 해도 용산 참사 사건에서 것처럼 지금까지 버티면서 그렇죠. 그걸 안 내놓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검찰이라는 비판을 그래서 받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렇게 언론 표현에 의하면 몽리를 부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예. 앞으로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겨냥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지금 검찰은 굉장히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서 이렇게 몽리 부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6월 23일부터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의 진행 과정에 관계없이 한다. 네, 원래 합의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자, 그 정도 또 저축은행 얘기를 들어보고요. 6월 국회 목표로 지금 부자 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반값 등록금 관철 세 가지를 제시하셨죠. 네. 그 이유만 간단히 말씀 듣고 2부 일단 마무리 짓고 3부에 또 얘기를 하죠. 민주당의 목표가 민생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물가에는 굉장히 정말 지금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아픔을 저희가 6월 국회에서 조금이라도 그 해소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이제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제 부자 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원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반값 등록금 실현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연계해서 해보는 것이다. 네. 어쨌든 일단 시작은 좋아요. 왜냐하면 한나라당도 다 부자 감세 철회 반값 등록금 얘기는 하고 있는 상태니까 6월 국회에서 어떻게 이걸 그런데 하겠다고 말만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나라당 내에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게 만드시는 게 이제 박영선 그렇습니다. 의원의 책임이죠. 자, 민주당 정책위 의장 박영선 의원과의 긴 대화 이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계속 이어갑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3부 2부에 이어서 민주당 신임 정책위 의장이죠. 박영선 의원과의 긴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사개특위 검찰 소위위원장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또 저축은행 비리 진상조사 특위에 대한 질문들, 이제 정책위 의장으로서 해야 할 일들로 이제 집중을 해보면 6월 국회 목표로 제시하신 부자 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반값 등록금. 이 가운데 반값 등록금 부분이 지금 아주 국민적인 화두로 떠올라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고 예. 부자 감세 부분도 한나라당은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이렇게 양당이 좀 절충해서 뭔가 요만큼씩이라도 진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이럴 때 정책위 의장의 역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한나라당 이주영 위원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자꾸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좀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예. 그랬더니 뭐 별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 당론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지금 한나라당이 과연 이게 얼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값 등록금 문제도 뭐 제가 짝퉁 정책, 한나라당의 짝퉁 정책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 짝퉁과 오리지널 원조의 차이점은 내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짝퉁은 이게 쓰다 보면 금세 변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고지서에 반값이 나오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지금 한나라당의 안도 그렇고 민주당의 안도 그렇고 장학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반값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 손학규 대표가 이 현장에 다녀왔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전날 한번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도 한번 갔었고요. 거기 갔다 오셔가지고 아마 굉장히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가져갈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가서 학생들한테 좀 욕을 드셨다면서요? 근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 신문 기사에는 야유를 받았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것, 예. 정치를 하시는 분이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물론 이제 일주일 전에 저한테 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이 반값 등록금이 2학기부터 적용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에
이 예산을 날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올 2학기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 없어집니다.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아마 그런 아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아빠 얼굴 보기도 너무 미안하다. 등록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절절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등록금 문제를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속도감을 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저희 민주당의 지금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이거 자꾸 말만 하지 말고 예. 뭔가 조금씩 눈에 보이게 해달라. 근데 지금 한나라당하고 민주당하고 의견이 상당히 달라요. 네. 특히 민주당 안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고요. 민주당 안은 일단은요. 6월 달에 할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5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요. 5천억 추경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5천억 추경을 해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소득층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장학금도 주고 하면 4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5가지 법을 통과시키자. 근데 이 5가지 법의 주요 내용이 등록금 인상 상한제고요. 더 이상 이제 인상 못하게 거 하고, 그다음에 대출과 관련해서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취직 후 상환하도록. 현재는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군대 가서도 이것을 이자를 내게 돼 있습니다. 졸업 후 상환이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졸업 후 상환제가 아니 취직 후 상환제. 그러니까 현재는 졸업 후 상환인데 그걸 취직 후 상환으로 바꾸자. 취직 후 상환을 바꾸자는 그 법하고요. 나머지 3개 법안은 장학금 제도와 관련된 이제 그 재원 마련 법입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제도는 한나라당이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비슷할 수 있습니다. 비슷할 수 있는데 조금 다른데요. 뭐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한나라당하고 이제 그 비슷한 그 한나라당이 이제 사실 저희 민주당 안을 베낀 것이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그 폭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집권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당이 아니니까 일단 당장 그 실현이라도 시킬 수 있는 안을 낸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민주당이 집권당이라면 2학기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안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을 다니는 그 아이들의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마련을 위한 그 재원이 1년 동안에 약 한 9,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5천억 추경을 하면은요, 당장 국공립대학은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등록금 고지서 자체를 반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학이 80%나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학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제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학의 경우에 등록금을 저희가 만약에 집권당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반값 등록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대신 국공립대학 수준에 준하는 국정감사를 받는 조건을 다는 것은 어떤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기여금 입학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부금 입학제. 이것은 저희 사회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은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고요. 대신 사학에다가 이제 기부금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런 건 필요하죠. 이렇게 가면은 단계적으로 이것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사학이라는 것이 국가의 지원을 이유로 해서 그 비리 사학이라든가 아니면 아예 부실 사학을 연명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저는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 일단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줄이는 방법부터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빨리 서둘러서 합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미 그 학생들이 매일 거리에 나오고 있고요. 이 시위가 어떻게 또 커질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학생들한테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부터 절반으로 고지가 될 수 있다. 이건 사실 좀 무리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안들을 빨리빨리 좀 만드셔서 한나라당하고 차이가 좀 있는 건 좀 조정해가지고 등록금 인상 상한제지 현재 그 사학의 등록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안 나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건 뭐 장기 과제로 놔두더라도 장학금 등등 재원 마련해서 예산 통과시키고 법안 마련하는 건 국회가 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80석 대 80석입니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한 100석만 넘어도요. 이 부분을 아마 저희의 더 강한 의견이 방향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있는데 요즘 한나라당의 그 모양새를 보면 도망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힘듭니다.
저희가 황우여 원내대표 모시고 봤더니 도망 안 가던데요? 황우여 원내대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다른 의원들이 따라주지를 않는 그래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네. 걱정인데요, 이러면. 걱정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난 재보선에서도 패배하고 이런 상황에서 하겠다고 말을 꺼내놓고 도망을 간다? 그럼 스스로들 자기네 무덤 판다는 걸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엠비노믹스의 기본 철학을 바꿔야 되거든요. 엠비노믹스의 기본 철학이 부자에게 감세를 해서 그 낙수 효과를 서민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낙수 효과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되고 계속 서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부자 감세 철회를 하지 않으면 재원이 힘들죠. 더군다나 올해는 구제역 때문에 예. 이 구제역 관련 돈이 많이 이것을 해결하느라고 예비비도 아마 굉장히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서 정부 측과 한나라당이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비비도 없고 추경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니까 초중고등학교의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교부금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돌리겠다는 이런 안을 지금 예. 교과부가 한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도 예. 그걸 철회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큰아들 밥 먹이기 위해서 둘째, 셋째 아들 굶으란 소리인데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반발이 나오죠. 그렇죠. 그거야말로 미봉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한나라당한테 정말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도 별로 없고요. 글쎄요. 6월 국회 이제 예. 벌써 이제 이 초순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같은 안이 있잖아요. 뭐 예산을 얼마 정도만 책정하면 2조라고 하던가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소득 하위 계층부터 어떻게 된다. 단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 안 한나라당에서 나온 안을 민주당이 덥석 물어서 지지해 버리세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미 그 안을 지지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그 김성식 의원도 개인 생각이지 그것이 한나라당의 그 어떤 정책 이 부위원장으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나라당은 이제 갈짓자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물론 한나라당이 이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그러면서 황우여 대표 체제로 들어와서 상당히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보수 언론들이 이 이슈를 계속 키워줬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국민들 중에는 이 반값 등록금 이슈가 민주당이나 야당의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 것이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보수 언론들이 지지를 해줬는데도 한나라당이 지금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걸 챙겨내시는 게 이제 정책위 의장 박영선 의원의 몫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챙겨내시는지 6월 가기 전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국회 전반 아니고 민주당 전반으로 가서 4.27 재보선에서 이긴 거는 민주당인데 네. 그 다음에 언론은 주로 한나라당 얘기만 쓰고 있어요. 뭐 당 쇄신 이야기도 그렇고 또 황우여 원내대표 등장하면서 반값 등록금 또 부자 감세 철회 이런 얘기들이 툭툭툭 나오면서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옛날부터 하던 얘기긴 하지만 그게 실현되려면 한나라당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걸 움직이게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단 말이죠. 동시에 그것 때문인지 뭐 반짝 상승하던 민주당의 지지율 하고 손학규 대표 지지율 같은 것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뭐 저희가 이제 어떤 좀 획기적인 대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반성을 먼저 합니다. 예. 그렇지만 4.27 재보선 이후에 또 이런 시각도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일부 보수 언론 기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손학규 대표가 그 대학생들과의 그 현장에 갔던 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좀 너무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쪽의 답변이 참 재미있어요.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 언론의 경계심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예. 이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요. 예.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보이는 게 약 4주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오늘 어느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32.5 대 31.8로 나왔어요. 32.5가 민주당이고 31.8이 한나라당인데요. 네. 저는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하고 싶은 것이 그동안 국회가 이제 정쟁으로 얼룩졌는데 지금부터는 정책으로 승부해서 당의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게 제가 어떤 여성 정책위 의장으로서 참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제 제가 여성이라는 것이 생활 정치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정책
경쟁이 붙었다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반값 높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좀 아까 지적한 것처럼 줄곧 한나라당 내 얘기만 나오고 민주당의 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는 건 언론 탓이에요? 언론의 그 어떤 균형 보도가 깨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제 언론에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론들이 이제 보수 언론들이 너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쓰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렇게 그 언론들하고의 접촉 같은 것을 저희가 꺼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좀 태도를 접촉도 바꿔서 하고, 접촉도 하고 항의도 하고 또 저희 입장도 설명하고. 박영선 이렇게 의원 할 뭐 생각입니다. MBC 기자 앵커 출신이시잖아요. 언론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아직 뭐 정치의장 되신 지 2주밖에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나라당에서 그런 당내 정책 논의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고 그게 언론 보도를 탈 때 민주당에서도 그에 걸맞는 정도의 어떤 이벤트도 하고 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시작합니까? 이제 아마 조금씩 보여줄 것이고요. 또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도 저희가 가졌었고요. 예. 가졌었는데 다른 이슈들에 가려가지고 또 뭐 이 저축은행 사태 여기에 맞아요. 뭐 묻힌 그런 것도 좀 있죠. 네. 야권 연대 이야기도 조금 해볼까요? 네. 지금 진보신당하고 또 민주노동당을 일단 통합하기로 합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통합하는 것은 일단 환영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권이 내년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어떠한 형태로 이제 그 뭉칠 것이냐의 문제는 과제로 남는 것인데요.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책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예. 정책의 이제 그 스펙트럼 문제인데 저는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일단 좀 풀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무상 시리즈가 나왔을 때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이 무상급식을 내걸어가지고 국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받았거든요. 예.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무상 시리즈라는 것이 국민적 대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하게 소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이 성장의 한 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 등과도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100만 밀란 프로젝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른바 빅 텐트론 모두가 한 정당으로 합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건 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다고 보여지기에는 조금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 빅텐트론에는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합당을 하는 것도 있고요. 유럽처럼 그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예. 또 각 정당의 특성을 살려서 연대를 할 수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논의는 앞으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지금 이제 공식 당직을 맡으시면서 당 지도부의 일원을 꾸리고 계신데 이런 야권 연대를 위한 당내 무슨 특별위원회라든지 있습니다. 구성이 네. 돼 있나요? 이인영 최고위원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열심히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4.27 재보선에도 그 당내에 꾸려진 그 TF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그게요. 보이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지한 논의가 안 보이는 곳에서 성숙된 다음에 예. 그것이 보여야 또 이것을 그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렇군요. 네. 이건 공개되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진도가 나가고 있다. 네, 있습니다. 공개하실 거 없나요? 아니 뭐 특별히 이제 지난번 저희 워크숍 때요. 그 100만 밀란에 예. 그 문성근 대표가 와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비공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강의 내용이 우리 당 의원들한테 상당한 그 많은 그 감동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어떤 철학의 근본을 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예를 들면 10개 중에 7개를 버리더라도 예. 그 10개가 합쳐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야 된다.
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했고 또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도요. 사실은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어떤 야당과의 연대를 통한 그렇죠.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긴 특히 야권연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해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내부 작업 같은 것도 매우 그렇습니다. 중요하겠군요.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의원들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네. 지역은 어느 정도 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자꾸 마음 급해서 외부 세력, 다른 정당과의 어떤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걸 궁금해했는데 우선 민주당 내부부터 좀 합의 기반을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데서 지금 진도가 나오고 있다. 그것도 있고요. 예. 또 이인영 그 최고위원이 외부 세력과의 그 연대 부분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돌면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까지 이제 듣고요. 네. 박영선 의원 개인에 대한 질문인데요. MBC에 계실 때도 경제부 기자 쭉 오래 하셨고 그렇습니다. 예. 17대 국회 들어와서도 경제통으로 주로 활동하셨고 네. 근데 이번에 법사위를 하시게 된 거는 뭐 무슨 생각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네, 법사위를 하게 된 것은요. 이제 제가 원래 17대 때는 재경위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경위에서 이제 금융 부분을 주로 했었는데요. 예. 이 금융이 정무위로 옮겨가게 돼가지고요. 예. 이 재경위와 금융 정무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상임위가 어딘가를 찾다가 법사위에 가면 요 두 부분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법사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주전공 분야는 경제 금융.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로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세요? 요즘은 이제 이 사개특위를 하면서요, 제가 이 법조계 쪽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저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상당히 그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걸 그럼요. 느끼게 돼서요. 예. 두 가지 축으로 가져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쪽하고 법조계, 제3자가 본 법조계. 하고 예. 금융 쪽하고 네. 예. 주전공 분야를 하나로 정하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또 네. 국회의원은 약간 제너럴리스트가 될 네. 필요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쪽으로 좀 가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까요. 예. 저는 사실 법사위에 와서 일은 많고 굉장히 힘들지만 너무너무 배운 것도 많고 또 이 법조인들의 시각에서 보지 않는 국민의 눈에서 보는 어떤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배우고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하신 지 벌써 꽤 됐네요. 2004년부터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뭐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아직도요? 네. 굉장히 사실은 마음의 갈등이 많습니다. 무슨 갈등이요? 관둬버릴까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게요. 각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느냐의 그렇죠. 문제잖아요. 예. 그것이 정말 많은 내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참아야 되고요. 그리고 싫다고 해서 싫은 것을 그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 좋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제가 과연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어떤 저의 자기 반성도 많이 있습니다. 체질과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네요. 정치인으로서의 꿈은? 저는 뭐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자는 참 하고 싶었던 직업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은 저의 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단 할 일부터 하고 본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요, 전월세 상한제 값에 대한 법안 발의도 제가 이미 오래전에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고요. 반값 등록금 문제도 뭐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해서 미친 등록금에